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2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2.0 버전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매력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 전략별 55개 사업 추진을 밝혔는데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자연 생태 훼손과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예산을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개발이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내용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기대감과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에 앞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길 대변인님. 네, 함께 누리는 위대한 한강이라는 비전을 갖고 서울의 자랑이자 글로벌 선진도시, 어느 곳에서 갖지 못한 한강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 서울을 변화시키고 매력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그리고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라는 4대 핵심 전략 아래 55개의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도 강화해서 서울시에 아주 매력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사업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김상철 위원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것이 15년 전에 이제 전임 시장이실 때 현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하고 또 달라진 게 또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세월도 많이 흘렀고 또 우리는 기후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 변화도 겪었는데 어떻게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이 또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좀 뜬금없다. 도대체 무슨 맥락이지? 예. 라고 하는 당혹감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예, 과거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반복이다. 뭐 정책적인 고민이 좀 부족한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김종길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은 경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녹여질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뜬금없다라는 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잃어버린 15년을 회복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었는데요. 그게 완결되지 못하고 채 삽도 뜨지 못한 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고요. 늦었지만 이 한강 르네상스 2.0이라고 불리는 그레이트 한강 착실하게 추진이 돼서 이번에는 중간에서 끊김없이 이것들이 완성이 돼서 정말 이게 서울을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하나의 비전이었구나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견제와 협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주요 사업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한강과 인천을 잇는 서해 뱃길 복원 그리고 서울항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길 대변인님. 아라뱃길도 완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항이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여객선과 그리고 유람선 위주의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이미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본인들이 선사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제안도 있었고 또 서울항의 사업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서울항의 모습을 구현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관 사업과 함께 병행을 한다면 이 한강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김상철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제를 좀 해야 될 것은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공유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제한이 가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편익이 전체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라뱃길 사업이나 서울항 사업은 그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서울 시민들의 전체적 편익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라는 고민이 보이지 않고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성이 4배나 부풀려졌다. 사업비가 2조 6천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평가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실제로 뱃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미 인천항을 통해서 나타나는 물동량이 한 2.5% 정도? 이 정도만 지금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로서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2019년까지 아라뱃길을 통해서 이동을 했던 관광객의 수요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어떻게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서울시가 먼저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난개발이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항 사업도 그리고 아라뱃길 사업을 좀 관광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약간 좀 근시안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아라뱃길 사업처럼 뭐 환경 문제라든지 수익 구조성 문제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좀 큰 사업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한강변에 여러 관광시설들을 조성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곤돌라, 또 서울링으로 불리는 대관람차, 그리고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등의 계획이 있는데요. 최근 서울링이 이제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한다라는 계획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관광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김상철 위원님. 사실 그 대관람차를 생각하시게 되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런던시에 있는 런던 아이라고 하는 대관람차예요. 사실 그게 이제 2000년에 이제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랜드마크인데요. 그건 역시도 만들어질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도시경관에 적절하냐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대기업하고의 스폰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참조한 대관람차를 서울에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런던은 우리나라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관광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관광객의 총량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런던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지 조건 자체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찾는 것이 원활한 반면에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관람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관람차라고 하는 방식이 실제 그것을 참조했던 런던 아이보다 더 나은 거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후진적이다. 더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강조드렸듯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공용자원 혹은 공유자원이라고 보는 관점을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장님께서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세빛둥둥섬 사업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기존의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진행됐던 세빛둥둥섬 같은 사업에 대한 리뷰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빛둥둥섬은 그냥 잘된 사업이다. 예. 그런데 전임 시장에 의해서 안 된 사업 혹은 나쁜 사업처럼 비춰졌다라고 인식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 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런던 아이조차 부채 문제를 겪었다. 뭐 수익성 문제, 또 서울링 대상 부지 선정의 어떤 지역적인 맥락도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한강변의 여러 관광시설 조성에 대한 김종길 대변인님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상철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세빛섬이고 세빛둥둥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빛섬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세빛섬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혁신적인 모습보다는 낡고 좀 초라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유능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그 선수를 쓰지 않으면 그 축구 선수가 잘하는지 서로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세빛섬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 만들어놨지만 그거를 활용하는데 거기다 컨텐츠를 넣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요. 런던 아이를 얘기하시면서 서울링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가 이것을 한 4천억 원 규모의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건 서울시의 재정이 들지는 않지만 그 사용권을 그 민간 투자자에게 주고 그런 것들을 운용하고 구축하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 이건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기재부나 이런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과정에서나 필요한 거고요. 다만 뒤에 야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야경, 서울의 경관 이것들은 어느 도시든 선진 도시가 가면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런던 아이도 말씀하셨고 홍콩에 가도 그런 대관람차가 있고요. 뭐 예전에는 도쿄타워나 우리 서울타워처럼 그런 타워에서 보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그것들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고 아까 입지 얘기하셨는데 자원회수 시설이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좀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그 입지는 여러 평가를 했었고 그 지역의 사정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입지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상 관광 콜택시 또 수상 택시 부활에 대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요건 좀 어떤 계획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김종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강에 수상 택시가 있는 거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수상 택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용량은 크지 않지만 현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상 택시를 10여 년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봤을 때 수상 택시를 타러 가기 위한 그 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는 길을 강을 따라서 금방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서 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면받아 왔었거든요. 예.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지금은 기술들이 발달해서 PM이나 따릉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연결을 최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면 대중교통의 하나로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관광의 그 측면에서는 이게 충분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그 개선 방안을 내놓은 이런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접근 편의성을 좀 개선을 해서 어떤 교통 문제 완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자, 김상철 위원님께서는 이런 뭐 수상 택시, 수상 버스에 대한 구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8월인가요? 서울시 의회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제 출근 목적용 이동이 하루에 1명에서 2명 정도에 불과하고 매월 관리비만 수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게 업무보고 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출발점은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목적 통행용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이 나들목 개선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한강변에 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서 그 수상택시 그 정류장까지 다른 대중교통과 연결되어야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들목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인 한강 접근성의 개선, 특히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의 개선이라는 구상이 연계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구상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목적 통행용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관광용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관광객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관광 자원 간의 연계가 좀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의도에서 타서 반포나 이런 데로 갈 이유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경로 자체가 한강은 갔다가 나오는 곳이지 그것을 이동 경로로 삼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의 연계가 거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먼저 그은 겁니다. 점을 먼저 만들고 선을 그어야 하는데 사실은 선을 먼저 긋고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한번 실패를 했으면 사실은 그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백지화도 할 수 있고 또 기왕에 또 뭐 유람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예. 아예 통합적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왜 한 번 했던 정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례를 만드시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밝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4가지 핵심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관광시설 또 뱃길 조성 등이 진행이 된다면 자연과의 공존도 가능할까요? 김상철 위원님?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한강 르네상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금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 기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자연을 자연답게 내버려 두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강변에 시설물을 막 지으면서 이 변화무쌍한 기후위기 시대의 그 위험들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오만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한강을 재자연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목적이 뭐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의 위기나 혹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 방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한강의 재자연화는 오세훈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역대 서울시장께서 다 역점을 두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그 임기 때에는 한강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시민참여기구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회복과 관련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가 2021년 8월 달에 한 차례 회의를 하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회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을 선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함께 한강의 자연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한강 자연화 계획은 조금 포장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좀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세련되고 진전한 계획들이 나오길 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 이제 자연의 보존의 맥락이 아니라 인공적인 자연 환경을 또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자, 김종길 대변인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실현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이 자연과 함께하고 공존한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김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중요하죠. 하지만 그 그레이트 한강이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 폭우나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들이 이번에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때 강을 준설하거나 아니면 제방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연의 그런 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 공존에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정비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공존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 보전 지역도 기존에 있는 것도 지켜가면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내용에서는요.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그 생태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든다는 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기구,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그 한강변에는 어느 식재를 심어야만 이게 그늘을 만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 선호에 의해서 뽑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물이 많고 비가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재가 중요하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런 계획들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마치 그레이트 한강을 하면 한강변이나 자연이 파괴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 경관을 더 지키고 시민들이 더 가깝게 가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바뀔 서울의 모습, 김종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 모레 바뀌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짧게는 55개의 과제 중에는 올해 내에 바뀌는 것도 있고 내년에도 바뀌는 게 있고 한 5, 6년이 지나도 아직 그 완성물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고요. 전에 뿌려놨지만 그걸 추수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결자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도시의 매력을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에 어떻게 보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에서 나와주신 위원님과 얘기하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이 계획이 진행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한강 정말 우리 서울의 가장 큰 자원이자 정말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통해서 여가도 즐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매력도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김상철 위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당부와 그다음에 이제 그 기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부라고 하면 정보를 최대한 공개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의 서울시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이미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할 기회나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과 관련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전망을 해보자면 사실은 저는 한강 르네상스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르네상스도 40개가 넘는 세부 과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시기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비섬이나 혹은 압구정 지역의 그 고층 개발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강변 개발과 관련된 것만 남았지 사실은 나머지 40여 개의 프로젝트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55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임기 동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관찰할 때 사실은 되는 것이 조금 더 핵심일 거다. 사실 많은 것들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너무 과다하게 포장하지 말고 실제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을 같이 시민들과 합의해서 하나씩 우선순위를 잡아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서울시가 좀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분의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새로운 한강의 매력 발굴이냐, 한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사업이냐, 그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적극적인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